새벽 공기는 언제나 축축하고 차갑다. 눈을 뜨면 허옇게 피어오르는 입김이 가장 먼저 나를 맞는다. 이불을 걷어내는 순간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싸늘함은 마치 얼음장갑을 신겨 놓은 듯했다. 도시관리과 간부라는 이름을 달고 살지만 정작 내 집 수도꼭지에서는 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 우스운 일이었다. 나는 오늘도 양철 물통을 들고 공동우물 앞에 줄을 섰다. 우물 가장자리는 밤새 얼어붙어 있었고 사람들의 발소리는 얼음 위에서 둔탁하게 튕겨나갔다. 퍼올린 물에서는 흙내와 쇠맛이 진하게 섞여 올라왔다. 그래도 이 물이 없으면 우리는 아침밥도 세수도 하루의 시작도 할 수 없다. 얼어붙은 양동이를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시인민위원회 청사 앞에 걸린 인민을 위한 도시건설 구호가 하얀 김 사이로 어렴풋이 보였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내 안에 퍼졌다. 요즘 따라 마음속에서 이상한 균열이 계속 생겨났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 흔한 말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건 허황된 환상이라고 배워왔다. 남의 이야기, TV 속 자본주의 세상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지만 공동우물에 줄을 서 있는 새벽, 온몸이 얼어붙어가는 그 시간만큼은 그런 가르침이 사실인지 도무지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 정말 그런 세상이 어딘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은 작은 씨앗처럼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처음에는 스치듯 지나가는 의문이었지만 최근에는 틈만 나면 꿈틀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말로 꺼내지도 못할 그런 상상. 하지만 그 새벽의 냉기와 우물물의 쇠맛은 오히려 그 작은 씨앗을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자라게 하고 있었다. 며칠 뒤 아침이었다. 사무실 난로는 오래되어 열이 제대로 퍼지지 않았고 손끝은 여전히 얼어 있었다. 나는 굳은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오늘도 형식적인 보고와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낯선 번호가 전화기에 떠올랐다. 평소라면 무시하고 넘겼을 텐데 그 순간 왠지 모를 예감이 등에 닿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떨리는 목소리.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형 나야 도윤이.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다. 수년간 소식이 끊겼고 우리는 이미 그 아이가 어딘가에서 쓰러져 죽었을 거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목소리는 분명 도윤이었다. 그 특유의 낮고 다급한 말투, 어릴 때부터 무슨 말을 꺼낼지 망설일 때 나던 호흡, 그대로였다. 형. 지금 자세히 설명 못해. 그냥 형이랑 형수. 나 좀 만나러 와줘야 해. 아주 중요한 얘기야. 말끝은 바람 속으로 흩어지는 듯했고 그는 누가 듣기라도 할까 두려워 숨을 죽이는 것처럼 말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사무실의 삐걱거리는 창틀 소리와 난로의 미약한 열기만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고 머리에선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반복되었다. 그 애가 왜 지금 모습을 드러낸 걸까? 어디에 있는 걸까? 어떤 위험 속에서 나를 부른 것일까? 온갖 질문이 머릿속에서 서로 엉켜 멈추지 않았다. 그날 퇴근 후 나는 서진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멈춘 듯한 표정을 지었다. 도윤이가 형을 부른 데는 이유가 있겠지. 가보자.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보다 결심이 더 강하게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움직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고 오래전 끝났다고 생각했던 삶의 갈래가 다시 우리 앞에서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우리의 삶은 이미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조용히 기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어둠 속에서 조심스레 집을 나섰다. 문을 닫는 순간 오래 살았던 집의 냄새가 어둠에 스며 사라졌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자 마음이 묘하게 저렸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기차역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자국 소리조차 크게 울렸다. 기차역 주변엔 이미 검문하는 보위원들이 서성였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자연스러운 척 해보려 애썼다. 심장이 크게 뛰어 이름이 들릴 것만 같았다. 표를 확인하는 짧은 순간조차 숨을 고를 수 없었다.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기차에 몸을 실을 수 있었지만 기차가 떠날 때까지 차창 밖 군인들의 그림자가 계속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창밖의 풍경은 더 황량해졌고 바람은 유리창을 때리며 긴장감을 계속 몰아왔다. 국경지대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표정도 굳어지고 말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모두가 같은 두려움을 품고 있는 듯했다.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였다. 골목 끝에서 후줄근한 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천천히 다가왔다. 얼굴이 다 보이기 전부터 나는 본능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도윤이었다.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거칠어졌으며 눈빛은 깊은 구덩이 가장자리를 살피는 사람처럼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눈 안에는 몇 년간 겪은 일이 한꺼번에 담겨 있는 듯했다. 형,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얘기 들려줄게. 따라와. 그의 말투는 급박했고 주변을 두세 번 훑어본 뒤에야 우리를 안내했다. 우리는 좁고 어두운 골목을 따라 허름한 창고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습하고 냄새가 심했지만 도윤은 숨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말을 꺼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 배우고 믿어온 모든 것을 뒤집었다. 끊기지 않는 전기, 언제든 수도를 틀면 콸콸 쏟아지는 물, 회색 선전 포스터 대신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누구도 마음속 생각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거리. 도윤은 한국에서 본 장면들을 손짓과 숨죽인 목소리로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의 말은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 박혀 오래된 벽을 무너뜨렸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럴 리가라는 반박이 떠올랐지만 도윤의 몸짓과 눈빛은 진실보다 더 진실 같았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형수 나랑 같이 넘어가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숨이 멎는 듯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 모든 선택, 모든 신념이 한순간 뒤흔들렸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었다.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가야 한다와 지금 멈춰야 한다는 두 목소리가 억세게 부딪혔다. 그때 옆에서 서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가요. 우리 가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분명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단단함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랜 시간 같은 현실을 버티며 자라난 그녀만의 결심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이 뒤에서 조용히 닫히고 앞으로 나아갈 길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열리는 느낌.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계를 넘기로 했다. 도윤은 우리가 가져갈 배낭 2개를 조심스레 건넸다. 안에는 마른 빵, 물병, 얇은 옷 한 벌, 손전등, 그리고 작게 접힌 지도가 들어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이동 시간을 짧고 날카롭게 설명했다. 너무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도윤의 표정에서 어떤 질문도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겪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지금 나가야 해. 이 시간이 아니면 단속이 시작돼. 그 말에 우리는 숨을 꽉 삼키고 창고 문을 열었다. 밖은 깊은 새벽, 달빛도 흐려진 어둠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첫 걸음을 떼자마자 눈발이 흩날렸고 찬 공기가 폐 속까지 파고들었다. 숲으로 향하는 길은 의도적으로 불규칙하게 굽어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든 작은 발자국, 흔적을 따라가야 했는데 그 작은 흔들림조차 무언가 잘못될까봐 나는 심장이 계속 뛰었다. 멀리서 군견의 짖음이 들려왔다. 그 한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서진도 내 옆에서 숨을 멈추고 말았다.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멈추지 마. 뒤돌아보면 끝이야. 그 말은 경고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조심스럽게 숲의 경계로 들어섰다. 숲 안은 어둠보다 더 깊은 고요였다. 눈 위에 쌓인 나뭇가지가 부서질까
두려워 발끝으로만 디뎠고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나면 모두 동시에 숨을 멈추었다. 어느 지점에 이르자 도윤이 손을 들어 올렸다. 여기부터는 기어가야 해. 서 있으면 바로 들켜. 땅바닥으로 몸을 낮추는 순간 흙냄새가 코끝 깊숙이 밀려왔다. 눈과 흙, 낡은 뿌리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돌에 손이 긁힐 때마다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고 손끝을 타고 흘러내린 피 냄새가 은근하게 퍼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멈출 수 없었다. 기어가던 중 갑자기 무전기 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들려왔다. 잡았다 반응 없어? 다시 확인해. 나는 반사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심장이 귀 근처에서 뛰는 듯했다. 서진이 떨리는 숨을 삼키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다. 그녀의 손목이 흔들려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안정시키듯 잡았다. 잠시 후 발소리는 멀어졌고 우리는 다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숲이 끝날 즈음 시야가 조금 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었다. 달빛이 얼음 조각처럼 반사되어 흐르는 강물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물살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얼굴을 때렸다. 여기를 건너야 해. 도윤이 말했다. 나는 서진의 손을 단단히 잡고 강에 발을 들여놓았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단번에 종아리까지 올라왔다. 숨이 턱 막혔다. 서진은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또렷했다. 무너질 듯 보이면서도 속에서는 단단한 결심이 빛나고 있었다. 중간쯤 건너갔을 때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물살이 세지더니 서진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의 손이 미끄러져 나갈 듯 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팔을 감싸 끌어당겼다. 괜찮아. 나만 믿어. 내 말이 파도처럼 떨렸지만 그녀는 놀랍게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숨을 고르던 서진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꼭 살아서 건너가요.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우리 둘의 삶을 묶는 새로운 약속이었고 돌아갈 수 없는 길에서 서로를 붙잡는 유일한 힘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다. 얼음물 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손끝까지 전해졌다. 우리는 그렇게 강을 끝까지 건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뒤에 남겨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우리는 강을 건너 숲을 빠져나온 뒤 작은 도로 옆에 음지에 몸을 숨겼다. 도윤이 가리킨 방향으로 고개를 들자 멀리서 헤드라이트를 끄고 접근하는 낡은 화물 트럭이 보였다. 엔진 소리는 약했지만 바퀴가 자갈을 밟을 때마다 긴장감이 심장을 두드렸다. 저거야. 도윤은 숨을 삼키듯 말했다. 트럭이 가까이 오자 양팔이 저절로 굳었다. 운전석의 남자는 얼굴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고 짧은 눈빛 교환 후 우리를 적재함 뒤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흙냄새가 동시에 올라왔다. 도윤의 손짓에 우리는 거의 기어들듯 적재함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확인한 뒤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세상은 칠흑처럼 깜깜해졌다. 빛 한 줄기, 숨소리 하나조차 삼켜버리는 완전한 어둠. 나는 눈을 떠도 감아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덜컹거리는 충격이 우리 몸을 계속 흔들었고 적재함 천장은 바로 머리 위에서 낮게 울려왔다. 차는 한동안 조용히 달렸지만 그 고요함조차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 트럭이 급하게 멈춰 섰다. 브레이크와 함께 바닥이 앞으로 쏠리며 몸이 휘청했다. 서진이 손을 뻗어 내 옷자락을 잡았다. 그녀의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화물 확인하겠다. 바깥에서 거친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순간 숨이 멎었다. 문이 열리면 모든 게 끝난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했다. 되돌릴 시간도 도망칠 거리도 단 한 걸음도 남아있지 않았다. 적재함 바닥에 포대자루들이 갑자기 밀렸다. 군인이 발로 차는 듯한 충격이 연달아 울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서진의 손을 찾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나는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세게 그 손을 감쌌다. 곧이어 포대자루가 한두 개씩 넘어지며 둔탁한 소리로 떨어졌다. 비명조차 낼 수 없었다. 내 숨소리까지 들킬까 두려워. 폐 속의 공기를 억지로 붙잡았다. 시간이 늘어지는 듯했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었다. 불빛이 틈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 때마다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정적, 숨이 멎는 그 순간 군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됐어. 가봐도 된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그리고 트럭이 다시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다. 그제야 나는 억눌렀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었다. 옆에서 서진도 작은 흐느낌을 삼키는 소리를 냈다. 도윤은 어둠 속에서 손등으로 얼굴을 한번 훔치는 듯했다. 포대자루 사이에 몸을 묻은 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은 아직도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방금의 위협이 아직도 적재함 안에 떠돌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우리는 정말 살아 있었다. 그리고 트럭은 어둠 속을 흔들리며 계속 달려나갔다. 트럭 운전사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며 우리를 낡은 창고촌에 내려놓았다. 잠시 뒤 얼굴반을 목도리로 가린 또 다른 안내자가 다가왔다. 지금부터는 내 말만 들으세요. 여기서 흐트러지면 끝입니다. 그 말에 마음속까지 얼어붙었다. 승합차를 타고 도심을 피해 달렸고 끝없는 황야가 펼쳐졌다. 바람은 모래를 실어와 창문을 사정없이 때렸다. 그리고 마침내 차량이 더 갈 수 없는 지점에서 우리는 내려야 했다. 몽골 국경은 눈앞이었다. 안내자는 절단기를 꺼내 철조망을 끊었다. 금속이 울리는 소리는 날선 방울처럼 어둠 속에서 크게 울렸다. 지금이야! 뛰어! 우리는 무너질 듯 달렸다. 숨이 목에서 끊어져도 멈출 수 없었다. 됐어. 넘어왔어. 여긴 몽골이야.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나는 그대로 눈밭 위에 주저앉았다. 서진은 흐느끼며 나를 안았다. 도윤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떨고 있었다. 우리는 살아서 넘어왔다. 몽골 국경 수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던 순간부터 나는 마치 꿈을 걷는 사람처럼 멍한 상태였다. 그들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듯 한동안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다가 곧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트럭에 몸을 실었다.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공기가 목구멍을 파고들었지만 트럭의 흔들림 속에서는 이상하게도 안전하다는 묘한 감각이 피어올랐다. 잠시 뒤 도착한 곳은 허름한 외관의 임시 숙소였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스치듯 다가와 마치 오래 잊고 지냈던 온기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거의 무너질 뻔했다. 이 작은 따뜻함 하나가 우리가 버려왔던 모든 추운 날들과 대조되며 너무도 큰 감정으로 밀려왔기 때문이다. 서진은 말없이 담요를 어깨에 둘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담요를 잡고 있는 손가락 끝에서 조금씩 열이 돌아오는 게 보였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뜬 채 숨을 몇 번 고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말 없는 울음, 소리 없는 흔들림. 그 울음에는 강을 건너던 공포, 숲에서 엎드려 견디던 떨림, 화물 트럭의 어둠 속에서 숨조차 삼켜야 했던 절망이 모두 들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됐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 역시 눈이 시큰거렸다. 도윤은 방 한 구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어깨가 천천히 들썩거리는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긴 숨을 몰아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형수, 우린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정말 절대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몽골의 밤바람이 눈밭 위를 스치며 일렁였다. 이국의 하늘 아래 서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굴레가 훅 하고 벗겨지는 느낌도 들었다. 그래,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우린 다시 돌아가지 않아. 더는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너무 많은 희생과 두려움을 건너온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다짐 같은 문장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기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종착점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다. 나는 아직도 몸이 반은 꿈에 잠겨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낯선 방, 낯선 빛, 낯선 소리들. 하지만 그 모든 낯설미 신기하게도 공포가 아니라 편안함으로 다가왔다. 새벽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방 한가운데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밖에서는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단정한 기계음마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아무도 뛰지 않았고 누구의 호통도 없었다. 그저 일상이라는 게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손을 뻗어 천천히 수도를 틀었다. 찰칵. 그리고 곧바로 쏴. 힘있게 끊기지 않고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다. 서진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손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물이 떨어지는 소리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끊기지 않고 나오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것을 본 사람의 감탄과 울음을 참는 사람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 옆으로 서서 천천히 손을 들어 물을 받아보았다. 따뜻했다. 그저 따뜻한 물일 뿐인데 손끝이 저릿해질 만큼 벅찼다. 살아있으려고 강을 건너던 그날, 도망칠 곳 하나 없는 화물 트럭 속에서 벌벌 떨던 그 시간, 쓰러질 듯 이어가던 밤의 도보들,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어쩌면 생전 처음으로 꺼낸 욕망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서진의 손을 따뜻한 물 위에서 잡았다. 그녀의 손등 위로 물이 흐르며 반짝였다. 그래,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은 다시 시작되는 거야. 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끊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따뜻하게. 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한 자유의 음악처럼 들렸다. 희미하게 떨리고 그러나 꾸준히 흐르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를 조용히 말해주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흐르는 물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찾아왔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